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현재 KD패스 뉴스라는 국방, 안보, 방위산업, 항공우주 전문 뉴스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유튜브에서는 대영제국이라는 역시 비슷한 성격의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태국이 캄보디아 교전에서 KGGB를 사용했는데 KGGB 유도 폭탄이 무엇인가요? 지난 7월 24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 국경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작을 누가 했느냐에 관련돼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캄보디아가 태국과 국경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에 다연장 로켓포를 이용해서 공격을 시작했고, 여기에 대응해서 태국군이 군사적 행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태국 공군의 이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캄보디아 군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을 했는데, 이때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KGGB를 사용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당일날 태국 군이 각종 매체에 몇 가지 사진들을 이제 배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캄보디아 육군의 몇몇 사단 사령부가 어떤 무기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특정 무기에 의해서 정밀 타격되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이제 SNS에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에 우리나라에서 사간 이 KGGB가 달려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태국어로 헬로 훈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이 국경 분쟁에서 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훈센이 캄보디아 전 총리이기도 하고 현재 상원 의장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약간 탄핵을 받고 있는 약간 업무가 이제 중지된 전 태국 총리와 통화를 했었고, 그 통화 내용을 훈센 이 상원 의원이 일종의 이제 고의로 유출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게 일이 커지게 됐는데, 사실 이제 태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KGGB를 한 20여 발 도입을 해갑니다. 그래서 KGGB가 뭐냐면 한국형 GPS 유도 폭탄으로 많이 불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형 GPS 활공 유도 폭탄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KGGB를 개발하게 된 거는 한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이 KGGB를 만들었고, KGGB는 사실은 이게 폭탄은 아니에요. 유도 키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500파운드 항공폭탄에 이 KGGB 유도 키트를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해요. KGGB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GPS 그리고 이제 관성 항복 장비인 INS 두 가지가 핵심 유도 체계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종의 이제 비행기처럼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투기에 장착됐을 때는 이 날개가 접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투기에 떨어지면 날개가 쫙 펼쳐지는데, 이 날개를 그럼 왜 만들었을까? 요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군사분계선 이북 쪽에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때리는 장사정포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산의 앞면에는 170mm 자주포를 배치해 놓고 산의 뒷면에는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를 주로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앞뒤로 일종의 굴을 뚫어서 일종의 갱도진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장사정포들을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앞에 있는 예를 들어 170mm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천무라든지 MLRS 이런 다연장 로켓포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K9 자주포 이런 걸로 때리면 되는데, 뒤에 있는 거는 이게 자주포나 다연장 로켓포를 어떻게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KGGB. 그래서 KGGB 같은 경우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가 산 뒤로 돌아가서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고, 이번 이제 태국 캄보디아 교전에서 실전에서 두 번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KGGB를 도입해 왔는데, 요거를 예멘 내전에서 한번 썼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KGGB의 사거리와 정확도는 어느 정도이며 이 성능이 실전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나요? KGGB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한 1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한 수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KGGB 같은 경우에는 투하되는 고도에 따라서 사거리는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KGGB가 최초에는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는 상용 GPS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용 GPS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뉴스를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파 교란이라는 걸 걸게 되면
정확도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GPS 신호가 안 잡히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공군에서 도입한 KGB는 미국에 군용 GPS를 장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가는 나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미제 군용 GPS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상용 GPS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KGB 같은 경우에는 GPS도 유도 장치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제 관성항법 장비, 일종의 이제 나치판 같은 것도 쓰긴 하는데, INS만 쓰기 시작하면 오차가 좀 커져요. GPS를 같이 쓰는 방식을 쓰는데,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GPS 제밍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여러 유도 무기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출국이 그런 걸 원하면 달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GPS 제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다른 유도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GPS 대응 능력을 가진 수신기들을 현재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KGB가 미국 JDAM ER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점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KGB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 초반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요즘 나오는 건 한 2억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KGB는 일종의 유도 키트예요. 그래서 이제 폭탄은 별도입니다. 이게 폭탄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KGB에 많이 쓰이는 500파운드 폭탄, 한 250kg 정도 되는 항공폭탄, 이제 마크 82를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당 가격이, 이건 이제 미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300만 원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좀 더 싸겠죠. 한 200만 원 정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발당 가격이 한 1억 200만 원 혹은 2억 20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이게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 만든 JDAM ER 같은 경우에는 JDAM 자체는 우리 KGB보다 싸요. 사실 이제 수천만 원대고 히트당 가격이. 근데 뒤에 보면 ER이 붙어 있죠. ER은 우리 KGB처럼 날개가 달린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 사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만들긴 했는데 미 공군이나 미 해군 항공대가 쓰진 않아요. 이거는 다 다른 해외 국가가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KGB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비쌉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억 혹은 10억까지도 가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가성비 혹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KGB가 앞서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KGB 같은 경우에는 태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150여 발 정도를 사갔고, 우리 공군이 한 1200여 발을 지금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이 한 20여 발. 그렇게 따져보면 한 1700여 발 미만?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트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GB는 어떤 전투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 없이도 운용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엔 현재 KF-5EF, 그 다음에 FA-50에서 주로 이 KGB를 운용하고 있고, KF-16이나 F-15K도 운용이 가능해요. 그 운용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국산 무장을 예를 들어서 해외 전투기에 장착을 하려면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종의 이제 해당 전투기를 만든 국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예를 들어서 미국산 전투기에 장착을 한다. 그럼 미정부 승인받아야 되고, 전투기를 만든 제작사에 이거를 통합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 공군에 보시면 F-15K 전투기에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데, 이 타우러스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F-15K를 만든 보잉사에 체계 통합 비용으로 한 800억 원 정도를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KGB는 어떻게 했냐? 별도의, 그러니까 전투기에 달려있는 임무 컴퓨터와 체계 통합을 안 하고 별도의 무선 단말기를 조종사의 이 허벅지에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가 KGB하고 연동이 돼서 KGB 무장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그런 별도의 승인이나 체계 통합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어떤 전투기들 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구소련제 항공기들, 예를 들어서 미그 29나 SU-27, SU-24 전폭기 같은 데 보면 지금 서방에서 들여온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제2담, 그 다음에 프랑스가 만든 해머, 이런 다양한 유도무기들을 전투기에 체계 통합을 안 하고 그렇게 단말기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KGGB 만들 때부터 선진적으로 이런 좀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요번에 이제 태국 공군도 보면 F-16 전투기에서 이걸 운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KGGB를 만든 다음에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라든가 F-15K 전투기에서 그렇게 한번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전투기에서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장을 팔면 그런 데이터들도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무장 투하 같은 경우에는 고도라든가 각도에 따라서 잘못되면 전투기에 무장이 투하됐을 때 이게 잘못 전투기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해외 사례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 다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태국 공군이 F-16AB 전투기에서 이 KGGB를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GGB의 실전 사례에서 나타난 한계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이며 한국 방산이 이를 위해 계획하는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이제 KGGB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다음 수출 대상으로 노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폴란드인데 이 KGGB는 이제 국가연이 개발을 하고 LIG 넥스원이 양산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 수출을 했고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FA50입니다. 그래서 지금 FA50GF 개필러 버전이 폴란드 공군에서 운용 중에 있고 또한 FA50PL 이제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한 전투기가 현재 양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이제 FA50에서 KGGB를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폴란드도 KGGB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왜냐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봤듯이 이렇게 저가의 유도 무기가 사실은 지금 전쟁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KGGB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00km 되고 수미터의 그런 오차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이 혹시 이제 폴란드 공군이 KGGB를 이제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폴란드에서 하는 각종 방산 전시회에 KGGB를 지금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수출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 다만 이제 KG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00파운드급 정도 폭탄을밖에 장착을 못 하는데 어떤 이제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은 좀 1000파운드급 예를 들어서 한 500kg 혹은 2000파운드급 한 1톤 가량 정도 되는 항공폭탄도 장착 운용하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KGB에. 그래서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 1000파운드급을 장착할 수 있는 KGB도 지금 연구 개발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잠수함을 잡는 데 많이 사용되는 게 폭뢰입니다. 그래서 이 KGB에 이제 폭뢰를 달아서 쓰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정전탄이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전탄 잘 모르시는데 정전탄이 뭐냐면 어떠한 특수 소재를 이용해서 변전소 같은데 이 탄을 떨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특수 소재, 특히 탄소 섬유 소재 이런 것들을 떨궈서 변전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지역이 정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특수 목적 탄 정전탄도 이 KGGB에 달아서 쓸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 군부와 공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들이 시진핑의 권력 유지에 어떻게 기여해 왔나요? 또한 최근 내부 분열과 내분 징후는 무엇이 있나요?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7월에 사실 이제 중국 베이징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언론이라든가 유튜브 통해서 이제 그런 시진핑 실각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관심도 많았었고 국내에서도 이 중국을 연구하시는 이제 주류 학계에 계신 분들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입장들을 많이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베이징 가서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특파원도 만나보고 관련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만나봤는데 시진핑은 지금도 이제 공고히 권력을 잡고 계시고 그럼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냐 마치 이제 막 뭔가 이제 정권의 위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내부 분열 내분 이런 여러 얘기도 나왔는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이제 부패 척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손을 안 댔던 게 군부였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지난 몇 년 사이에 중국 군부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낙마했던 원인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 얘기를 드리자면 방산비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내 보면 이제 보통 중국의 방산업체는 다 국영 기업입니다. 근데 뭔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좀 잘 봐달라는 의미로 이 고위 장성들한테 커미션을 주거나,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극대노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2023년도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중국이 엄청난 이 무력을 동원해서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막 미사일도 쏘고, 그 다음에 대만 인근에 전투기도 띄우고, 막 군함도 막 띄우고, 대만 포위하는 훈련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들여온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은 이제 숙청된 전 국방장관이 주로 이제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걸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러시아 업체로부터 어마어마한 뒷돈을 받은 거예요. 커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방산 쪽 일을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영 방산업체가 보통 이제 방산 수출을 담당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이제 확인해 본 몇몇 이제 결과로도 이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러시아 무기를 산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의 커미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그런 획득, 무기 획득과 관련된 업무를 받던 사람들이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하고 정부가 러시아 방산업체에, 국영 방산업체에 확인을 했어요. 야, 니네가 판 실제 가격하고 우리한테 준 가격을 내놔봐라.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 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아, 이거 누군가가 챙겼구나. 그래서 조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연관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졌죠. 장유샤는 군권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으며 그가 최근 시진핑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평가는 어떤 근거에서 제기되고 있나요? 뭔가 국내에서 약간 오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장유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형제 같은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장유샤 아버지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옛날에 고위 장성이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의 아버지도 이 원로였고, 아버지 때부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몇몇 이제 사진을 통해서 약간 저 사람이 시진핑을 뭐 이렇게 위에 올라서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시진핑을 깍듯이 대하고 있고, 특히 장유샤 같은 경우에는 군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가운데, 현존하는 고위급 장성 가운데 몇 안 되는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70년대 말에 중월 전쟁, 중국과 베트남이 한번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중국이 이제 베트남 침공해서 들어갔었는데, 물론 이제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 이후로도 80년대에 크고 작은 그런 교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유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전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당시에 이제 중대장으로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보면 중국 고위급 장성 가운데 몇 안 되는 실전 경험을 가진 그런 장성이에요. 사실 우리 군에도 지금 잘 보시면 그런 실전 경험을 가진 장성이 없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에도 진짜 몇 안 되는 그런 실전 경험과, 약간 이제 또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시진핑과도 형동생 하면서 지내는 그런 사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은 약간 좀 오바돼서 좀 해석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이치와 왕샤옹 등 시진핑 최측근 인사들의 역할과 이들 사이 갈등, 이탈 가능성은 시진핑 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뭐 군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제 시진핑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집권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터지고 있긴 해요. 중국 내부에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뭔가 좀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봉쇄가 너무 억압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어지면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인사로 쇄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중국에서 한 생활을 왔다 갔다 하고 다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0년 가까워지고 있는데, 시진핑 집권 이전 이후로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활기가 있고, 그리고 그때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위축돼 있고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베이징 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제 중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다든가 술 먹는다든가 이런 게 일절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다, 술 먹는다 그러면 윗사람한테 우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윗사람이 허락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나 당원들의 나가서 이제 쓸 수 있는 돈, 예를 들어서 이제 법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중국의 요식업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마오타이나 그런 비싼 술들 있죠. 옛날에는 공무원들의 당원들이 막 진짜 나랏돈을 물 쓰듯이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려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싼 중국 술들도 요즘은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정부패를 차단하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공 분야에서 좀 이렇게 제약이 많이 걸리고 있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사적인 측면으로 좀 해결하려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액션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 내부의 민심을 잡기 위함일까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부패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민심을 얻으려는 거죠. 중국 사람은 다 알아요. 당과 정부가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걸. 이제 중국 가면 저는 이제 중국 TV를 많이 보는데, 중국 살 때도 많이 봤고, 중국 TV 드라마를 보면 이제 많이 하는 소재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일. 왜냐면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항일 전쟁 내용. 그 다음이 이제 국민당, 공산당 간의 그런 싸움.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냐, 특히 이제 중국 관영 매체 CCTV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지금은 한 장르가 됐어요. 부정부패 관련된 드라마가. 그 정도로 정말 부정부패 관련된 걸 제거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근데도 불구하고 안 없어져요. 근데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금 이 부정부패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군 관련돼서 좀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이제 중국군 부정부패 관련돼서 이제 잘려나간 사람들 보면은 사실 다 고위급 장성들이에요. 근데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영관급 장교라든가 그 다음에 초급 장교, 이 사람들은 영향을 사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이제 군내에 부정부패를 일수하면서 2027년이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강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강군몽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한 지금 이제 부정부패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안부, 국가안전부 등 무장 권력 핵심 기관의 인사 이동은 최신 권력 투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시사하나요? 일단 이제 공안부나 국가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공안부는 우리의 경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국은 그 공안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저도 이제 살아봤는데, 외국인 등록 같은 것도 공안이 해요. 우리 경찰이 하는 역할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부는 우리로 치면 약간 이제 국정원 같은 느낌이고, 보통 줄여서 이제 고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국가안전부의 국하고 안을 따서 국안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중국에 보면 핵심 권력 기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인사 이동은 일종의 이제 인적 쇄신으로 보시면 돼요. 뭔가 이제 권력 투쟁으로 보기보다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진핑 집권 3기차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인적 쇄신은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보시면은 사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고향은 북쪽이지만 실제 정치적 기반을 닦았던 곳은 남쪽이에요. 중국의 이제 강남 지역, 푸지엔, 저장 이런 데서 사실 많은 정치적 경력을 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주석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과거 이런 푸젠성 출신이라든가 절강성 출신보다는 좀 다양하게 인사 기용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관영 매체가 왕샤오홍의 직함을 공안부장 대신 중앙서기처 국무위원으로만 보도하는 등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구조 및 실세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왕샤오홍도 이 부정부패와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안부장 대신에 좀 다른 직책으로 이제 밀려난 것 같고,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핵심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부정부패를 줄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권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운영하는 대영제국도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